안녕하십니까. 라이프시멘틱스의 송승재라고 합니다. 오늘 그 한경 디지털 ABCD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코로나 시대에서 또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저희가 경험하게 될 의료 서비스의 이제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비대면 의료와 디지털 헬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그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또 그간 없던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금 이 비대면 의료 쪽이 아무래도 참 많은 그 이제 규제나 어떤 그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규제 개선이나 또 그 정책 쪽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프시멘틱스라는 회사의 창업자이면서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병원에서는 매우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병원 안에서 이제 병원 바깥으로 나오는 그 순간 의료 서비스의 단절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병원에서 진료실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이 집에 돌아오려고 주차장에서 차에 딱 탔는데 생각이 났다. 이제 그랬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다시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전화할 방법도 없고 이제 그런 지점들을 그 이렇게 해소해 주는 것이 이 디지털 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의료도 거기에서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코비드-19이 어떤 변화를 촉발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면회도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간병인을 지원하는 이제 그 병실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만 입원해서 이제 수술이나 기타 의료 서비스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태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간호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병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1인 외에는 면회가 지금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약사나 이제 의료기기 이제 회사들의 영업사원들이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에 대한 어필을 하는 그런 영업행위를 해왔었는데 아예 이제 병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그 채널, 영업 방식 자체도 지금 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그 의료 소비자로서 환자 그리고 보호자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지금 그 올 2월 달에 전화 진료가 한시적으로 이제 허용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2월에서 5월까지 이루어진 전화 진료가 총 26만 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 그 이제 국감에서 이제 신현영 의원이 신현영 의원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2월에서 9월까지 전화 진료가 약 80여만 건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반응은 특히나 이제 지방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큰 병원이 있는 수도권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참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화 진료나 그 원격 진료 또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그 정진엽 장관 시절에 이제 복지부에서 전격 도입을 위해서 충분한 시범 사업과 실증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임상적 그 효용이 검증이 됐다. 그리고 비용 편익이 검증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80여만 건의 그 한시적 전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나 사고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책에 대한 그 정책단에서 정리가 될 얘기고 또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 이제 합의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그 지난 그 DJ 정부 때부터 그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지금 그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도 꾸준히 끌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체계 자체는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때는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내는 사람보다 보험을 쓰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훨씬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건강보험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에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결국엔 의료자원인데, 이제 의료자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병원 시설부터 시작해서 의료 장비, 거기에 이제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들까지를 전부 다 의료자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료자원이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고 효과적으로 배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IT 시스템을 통해서 이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좀 배분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지난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의료계하고 계속 좀 그 분쟁이 있었죠. 그래서 2013년에도 이제 얼마 전에도 이슈가 됐던 의협의 이제 파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공교롭게도 의협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그 비대면 의료, 그리고 또 이 디지털 헬스에 대한 그 도입 입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사인데요. 왼쪽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비대면 의료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성과를 확인했음을 이제 확실히 하시고 이제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그 큰 개념 안에 의약품처럼 몸에 작용할 수 있는 그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고 그 앱을 쓰시면 그냥 약 먹은 것과 같이 몸이 개선되는 효과를 주는 것을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 최근 식약처가 제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인허가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것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복지부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스타트업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디지털 치료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바깥에 이제 선언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원격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주재원분들 그리고 재외 국민분들이 현지에서 본인의 몸 상태를 한국에 아까 분당서울대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이나 서울성모병원에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스스로 측정해서 이제 그런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어떤 확진이나 처방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몸 관리를 해야 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결제 같은 것들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내가 보는 환자가 누군지를 식별하는 그 환자 본인 식별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직접 보는 것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뵙는 것보다 이제 현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비대면 진료의 한계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면책 동의 를 환자분들한테 받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는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하고 플로우는 비슷합니다. 병원과 선생님을 선택해서 예약하고 그 시간에 병원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됩니다. 이 강남에 있는 몇몇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상담 실장이나 좀 의료인들이 이제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제 상반기였는데요. 이제 복지부에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일반 산업계에서 이 건강관리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을까?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을까를 이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휴인호권이 맨 처음에 발표가 됐고 특례로, 그리고 지금 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그 다음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서울대병원하고 LG전자 등이 신청한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제 해석이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책의 흐름 자체가 비대면 의료와 디지털 헬스는 이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그리고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접근성이 참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집 바깥에 나가면 바로 병원이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이게 동네에 있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료 전달 체계상 경증 질환자를 주로 보는 의료기관이고, 이 경증 질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은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하지만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은 매우 낮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중증 질환을 주로 보는 대학병원들은 총 43개가 있습니다. 매년 숫자는 좀 달라지지만, 근데 그 중에서 상위 10개 대학병원 정도가 우리나라 상당수의 과반 이상의 중증 질환자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까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항암을 받으면 피검사 한번 하시고, 피검사 하시려면 서울 올라오셔야 되고, 검사 결과 받기 위해서 하루 이틀 기다리셨다가 이제 암센터 들어가셔서 항암을 받는 이런 형태의 의료 소비를 여러분들도 이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대면 의료는 이 중증 질환자의 이런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경증 질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동네 의원들이 이 경증 질환자를 효과적으로 케어하면서 이제 경제적 이익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환자, 고객의 관리 도구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헬스케어 앱들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인상적으로 효용이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들이 많았고, 또 이게 규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병원에서 처방되거나 병원에서 판매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식약처에서 이 임상적으로 효용이 검증된, 임상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이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 이제 관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가 내리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정의 자체는 이제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하는 의료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를 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처방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컨셉이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피어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제공한 리셋이라는 서비스가 참 유명해요. 이건 왜 유명하냐면 글로벌 파마코인 노바티스, 그리고 노바티스의 판매자 회사인 산도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피어 세라피틱스의 리셋이라는 제품이 유통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참 유명했습니다. 보시면 괄목할 것이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에 들어가면 10년씩 걸린다고 얘기하고, 그나마도 임상 단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 상용화까지 끌고 가지는 것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한국 시장에서는. 근데 이런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첫 번째 사례 2017년, 18년, 19년 매년 하나씩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디지털 치료제가 가지는 매력입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또 자본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투자하고 나서 몇 년 뒤에 하나씩 성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야. 네. 이게 아무래도 서비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의약품처럼 의약품 하나를 개발하고 전 세계 시장을 다 포괄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는 각 국가에 맞춰갖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국가의 디스트리뷰터, 리셀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유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하고 완전히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인종의
인종 특성에 구애받지 않고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을까 좀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희 회사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 크게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 재활이 필요한 호흡 질환자분들, COPD 환자, 만성 폐질환 환자나 폐암 환자분들, 천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재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예후 관리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흡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호흡 재활이 잘 됩니다. 네, 그런 임상 근거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좀 더 덜 아프실 수 있고 조금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SCI 논문으로 다 출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잘 만들어진 디지털 서비스는 디지털 치료제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치료제로 그 트랙으로 맞춰가지고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시장에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네. 지금 좀 전에 드렸던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 정도 레벨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유는 이머징 마켓이고 이게 바이오와 IT가 결합된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바이오도 강하지만 IT는 더욱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임상적 관점,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IT 회사가 매우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요, 결국에는 이 디지털리스 또 비대면 의료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경험하는 의료 서비스의 끊김,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 산업을 공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의 서비스들이 독립적으로 동작하지는 않을 거고요. 서비스들이 다 융합돼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의료에 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디지털헬스 서비스에 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곧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쭉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 비대면 의료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그리고 의료인, 정부, 산업계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 같은 경우에는 건강권의 보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선택권의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편익도 이제 증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에서 무조건 도움이 돼야 되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인이 사용하는 또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비대면 도구를 기업들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이제 규모의 경제 같은 것들이 실현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더 앞으로도 더 새로운 시대를 또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대면 의료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헬스와 같은 이 비대면 트렌드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에서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새로운 패턴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의 의료자원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같은 것들도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의료 소비 패턴 그리고 의료자원의 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연관 산업의 주목도가 분명히 지금 상승하고 있고 또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나 솔루션, 제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이미
규모 있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비상장으로 있는 회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쪽들도 유심히 바라보시는 것이 지금 이제 산업적으로 또 여기 자본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지금 그 일종의 관전 포인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